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선진국을 만드는 조건. 이번 뉴질랜드 공식 방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선진 목축업과 낙농산업 시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코마코라우 치즈 공장에 들른 박 대통령은 이곳 공장장에게 공장의 규모와 설립 비용 등을 물어보고 이만한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는데 몇 마리의 젖소가 있어야 하는가, 근무 인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묻고는 직접 메모를 했다. 박 대통령은 해밀턴에서 오클랜드까지 330km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주위에 목장이 펼쳐질 때마다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했다. 존스턴 농장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어느 목장을 방문하니 캄캄한 곳에서 소에게 옥수수, 밀기울 등의 사료를 주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먹이를 주는가 하고 물었다. 그곳 관리인은 방목을 하던 소를 수출하려면 살을 찌게 해야 한다.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먹여야 소가 다른 곳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살이 더 많이 찐다고 대답했다. 주위에 웃음이 터졌으나 박 대통령은 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9월 21일 밤 오클랜드 맥킬로이 시장 주최로 열린 만찬회에서 홀리우크 뉴질랜드 총리는 박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너무 자세하고 많은 질문을 해서 대답하느라 아주 혼이 났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대양주 방문 이래 처음으로 즉석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현재 베트남을 적화한 후 한국의 마술을 뻗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런 정세 판단에 따라 베트남의 운명은 한국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것은 결국 뉴질랜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넘어가면 말레이시아나 태국도 침략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더욱 남하하여 결국 인도네시아에 공산기지가 마련되면 뉴질랜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냉전 시대를 지배하던 전형적인 도미노 이론이었다. 9월 21일 밤 박 대통령은 숙소인 오클랜드시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공식 수행원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부터 정치도 경제, 외교도 경제, 언론도 경제, 경제제일주의에 총력을 기울여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는 데 온 국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국토개발의 과업을 후손을 위해 우리 손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바로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위스와 일본, 북해도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도 축산이 잘 된다고 하니 가서 보고 오도록, 덴마크도 후진국이었는데 옆에 영국이란 시장이 있으니 축산물을 많이 수출하여 지금은 잘 산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큰 시장이 있으니 시장 관계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용래 축산국장은 9월 22일 에어 뉴질랜드 편으로 뉴질랜드 남도로 떠났다. 김용래 당시 축산국장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로 박 대통령의 축산 진흥 의지를 설명했다. 비가 엄청 오는 어느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경기도 구리의 젖소 목장을 시찰하기로 되어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냇물이 넘쳤다. 박종규 경호실장은 비가 이렇게 오니 내일 시찰은 틀림없이 취소된다.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며 느긋해했다. 다음날 여전히 비가 내렸으나 박 대통령은 구리 젖소 목장을 시찰했다. 목장 앞에 냇물이 넘쳐 차가 건너갈 수 없자 박 대통령은 바지를 훌훌 걷더니 개울을 건너려고 했다. 경호원들과 측근들은 사색을 하고 박 대통령을 말렸다. 다른 길을 찾아 빙빙 돈 끝에 겨우 목장에 도착했다. 뉴질랜드에서 교민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한마디 하고 넘어갔다. 당시만 해도 교민들 대부분이 이민보다 유학을 온 학생이었다. 유학생 중에는 어학 연수를 하러 온 사람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며 왜 어학연수에 아까운 외화를 쓰나, 기술을 배워라. 면향이나 송아지 사육기술, 사료기술 같은 것을 배워 조국의 보탬이 되게 해야지 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8일간의 호주, 뉴질랜드 공식 방문을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남태평양 미국역 사모아 섬에 파고파고에 들러 우리 원양 어부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어부들이 마련한 환영식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조국과 후손에게 보람있는 내일을 물려주기 위한 희생이며 봉사다 라고 말하고 개척자 정신으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영규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사모아에는 우리 원양어업의 전초기지가 있었다. 이곳에서 참치를 잡던 선원들은 그들의 사장이 와도 감격할 판이었다. 선원들은 대통령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까지 와서 자신들을 격려하자 그렇게 고마워할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9월 22일 밤 10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23일 오전 호놀룰루의 카할라 힐튼 호텔에서 수행 기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4분의 3인 산을 잘 이용하여 개발하고 연구하면 호주나 뉴질랜드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목축 사업 조건이 호주에 못지않아 축산이 유망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유 여사는 이 자리에서 그네가 가장 많이 배웠다고 했다. 유 여사는 그네가 집에만 갇혀 있어서 일반 가정집 딸보다도 세상을 몰랐는데 이번 여행에서 많이 배웠다며 즐거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6시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노스웨스트 항공 전세기 편으로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곧이어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사열을 마친 박 대통령은 공항에서 의례적인 연설이 아닌 직설적 귀국 보고를 했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가 매우 짧은 신생 국가입니다. 호주는 지금부터 그 나라를 개척한 것이 180년, 뉴질랜드는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오늘날 지구상의 서구의 어떤 선진 국가보다 조금도 못지않은 훌륭히 개발된 근대 국가로서 그들 국민들보다 높은 생활 수준과 번영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들 두 나라의 개척사를 더듬어 볼 때 지금부터 200년 전 그들의 조상인 서구의 영국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수송기관이 발달되지 않아 엔진도 없는 범선을 타고 대양을 둘이나 셋을 건너서 그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개발되고 번영된 사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기에는 그 지방의 원주민과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야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기후 풍토와도 투쟁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 조상들이 이러한 새 대륙을 발견한 그 자체부터 위대한 사실이지만 그 나라를 개척하는데 강인하고도 끈덕진 그 개척자 정신, 피땀 어린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들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국가를 건설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몰려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지만 우리 조상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대마도 같은 섬 하나도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일본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는데 급급했다는 소리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남에게 짓밟히고 침략을 당했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나라가 인구 1억이 넘는 아랍 민족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있으면서도 끄떡없이 견디어내는 것을 볼 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왜 이웃으로부터 짓밟히고 침략을 당했던가?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돌아가 땅 밑에 계시는 조상을 원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고 남들이 걸어온 역사에 견주어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냉정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들이 조상을 원망하듯이 우리 세대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기자는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때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한 기회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것과 같은 생각을 했다. 본격적인 건설의 역사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는 시드니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했기에 하는 의문과 울분을 화두로 하여 자문자답을 해봤던 것이다. 2000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3대 도시는 호주의 시드니, 캐나다의 밴쿠버,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한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짓는 기준은 역사의 길이가 아니다. 역사의 길이로 치면 당연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야 할 이집트, 인도, 이라크, 중국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길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나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대한민국은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1948년에 세운 것이 최초의 국민국가였으니 나이가 52세에 불과하다. 반면에 미국의 역사는 짧지만 국민국가로서의 역사는 224년이나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선진된 것이 아닐까. 일본이 19세기 후반기 봉건적 막부 체제를 청산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민국가로 다시 태어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인데 우리보다 약 100년이 앞선다. 그 100년만큼 우리보다 선진된 것이다. 호주도 근 200년에 걸친 국민국가 건설의 경험이 축적돼 있으니 비록 죄수들이 시작한 나라지만 우리보다 선진되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역사의 길이보다도 국민국가의 나이가 중요한 것은 국민국가만이 국가 건설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나 고려는 왕조 국가였다. 국가는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우리들의 조국이 아닌 당신들의 천국이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노예적인 노동의 축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 국민국가는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므로 국민들이 주인이다. 국민들이 권력자만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란 인식을 갖고 계층과 지역과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가 출현한 것이다. 북한은 국민국가가 아닌 1인 지배체제 하에 전체주의 집단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협박하고 선동해도 자발적인 국민 에너지를 조직하고 동원할 수는 없다. 오늘날 남북한의 차이는 지난 50여 년간 양쪽에서 축적된 국민 에너지의 총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예노동과 자율노동의 차이이기도 하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국민국가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국가의 윤리와 국민의 윤리, 이것이 조화되고 통합될 때 국민국가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다. 국민은 납세, 병역,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국민국가의 윤리이고 가치관일 것이다. 우리가 아직 국민국가 건설에 도정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수구 세력인 김정일 일파의 도전과 전 근대적 의식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서구는 봉건제도를 거치면서 권력의 공유와 분점,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체득할 수 있었지만 봉건제도를 거치지 않고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바로 국민국가 형태로 넘어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그 이외의 나라들은 권력은 독점하고 그 혜택은 독식하는 것이라는 관습에 아직 얽매여 있고 실용 정신보다는 위선적 명분론이 더 잘 먹혀들 수 있는 토양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가 시작한 조국 근대화는 근대적 물질 토대와 제도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런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 즉 정신적 근대화의 과제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다. 근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2000년 시드니에서 느낀 필자의 감상이었다.